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에 착 달라붙는 뉴스들 쉽고 친절하게 풀어드립니다. KTV 라이브 정책설 오늘도 4명의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내수 회복의 속도를 더 높이기 위한 소비 진작 대책을 적극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특히 카드 포인트나 쇼핑 포인트처럼 사용되지 않고 있는 민간 포인트를 지역 화폐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중동 정세가 다소 진정됐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며 에너지와 공급망 리스크에도 계속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전면 해제를 지시했고 호남 투자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도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오늘 회의 내용 자세히 살펴봅니다. 자, 신구진 기자. 네. 이번 회의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경제 관련 메시지는 어떤 건가요? 네, 오늘 회의의 핵심은 소비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지표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국민들이 실제로 소비로 늘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 정책을 점검하는 수준을 넘어 추가적인 소비 활성화 대책을 적극 마련하라고 주문한 건데요. 경제 회복의 성과가 통계나 숫자가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내수 회복의 경제 전반의 온기를 확산시키는 출발점이라는 판단으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네, 사실 GDP를 결정하는 게 세 가지잖아요. 네. 생산, 투자, 소비인데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소비가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소비 관련된 구체적인 아이디어는 어떤 것도 있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제안을 했는데요. 실제로 카드사나 유통업체 멤버십에 사용되지 않는 포인트가 상당한 규모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 대통령은 이런 포인트를 지역 화폐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검토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몰랐거나 아니면 쓸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이래서 사용되지 않고 숨어있는 포인트가 수십 조에 이른다고 해요. 수십 조의 각종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관련 부처에서 쉬고 있는, 숨어있는 포인트를 어떻게 활용할지 적극적으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자고 있는 민간 자산을 실제 소비로 연결하면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되고 내수 회복에도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다만 실제로 제도화하려면 기업과의 협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한 만큼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내수경제 활성화,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를 활용해보자라는 것들을 지금 검토하기로 했는데 어떤 방법들이 좋을까요? 일단은 숨어있는 포인트가 수십조나 된다는 것에 너무 놀랐고요.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숨어있는 포인트. 저도 한번 오늘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확인 한번 해봐야죠. 저는 한 네. 25,000원 정도. 25,000원? 예, 예. 굉장히 현실적이네요. 저는 많죠. 네, 잠자던 포인트를 또 그래도 지역 화폐로 쓸 수 있으면 얼마가 되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반갑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지역 네, 이게 화폐라는 것 자체가 연령과 상관없이도 젊은 층도 많이 사용하고 나이가 드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했던 지역 화폐를 포인트를 지역 화폐로 쓰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 중 하나이지 않을까.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를 그냥 무조건 바꾸면 또 반발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그 포인트가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정말 모르는 그런 포인트, 잠자고 있는 포인트들은 바꾸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뭐 이뿐만 아니라 뭐 소비를 끌어올릴 그런 부분들과 함께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그리고 또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언급도 있었어요. 네, 아마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적용되면서 상당히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제안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실효성이 낮고 공직자들의 불편을 이야기하며 전면 해제를 지시했습니다. 네.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정비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해석이 될 것 같고요. 호남 투자 확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는 지역별 투자 격차가 오랫동안 누적된 만큼 균형 발전의 관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이게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투자가 결국 국가 전체의 이런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로 좀 풀이되는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건 이와 함께 계속해서 투자가 되는 게 중요하겠죠. 앞으로 이렇게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투자가 될지를 청와대가 직접 챙기겠다라고 어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관심을 모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촉법
관련된 내용이죠. 촉법소년 연령을 좀 낮추는 내용이 오늘 될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오늘 국무회에서 논의가 안 됐어요. 네, 상당히 좀 기대하고 있던 분들이 상당히 많았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국무회의에서는 논의는 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성평등 가족부는 살인이나 강도 같은 중대한 범죄에 한해 촉법 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권고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었는데요. 예. 회의를 앞두고 보고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정부는 중대한 범죄의 적용 범위와 세부 기준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국민 여론을 언급하며 네. 검토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정부가 사회적 논의를 이어온 사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협의체에서는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정부는 강력 범죄에 한해 연령을 한 살 낮추는 절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네, 또 오늘 이 최종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만큼 추가 검토를 거쳐서 국무회의에 다시 보고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되는 네. 부분이거든요. 국민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뭐 논란이 있는 부분들은 그 부분까지 다 해소하고 또 계속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이와 함께 오늘 의결된 안건 중에서 또 눈여겨볼 만한 것도 어떤 것이 네, 있을까요? 안건보다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네. 이 대통령이 이제 중동 정세가 일부 완화됐지만 국제 유가와 공급망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관계부처의 에너지 수급과 물가 관리, 공급망 점검을 빈틈없이 이어가라고 주문했습니다. 네. 또 경제 회복이 국민이 실제 소비와 생활 개선으로 이어질수록 후속 소비 진작 대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있고 공공기관 차량 이부제 해제 등 좀 불필요한 규제도 계속 발굴해서 예. 정비해 나가겠다 이런 방침도 함께 밝혔습니다. 네. 자, 오늘 국무회의 주요 소식 알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요즘 피싱 범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때는 검찰이나 경찰,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 안전 계좌로 돈을 옮겨달라 이런 전화를 떠올렸는데요. 요즘은 오히려 평범한 거래를 가장한 사기가 더 무섭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을 하겠다. 물건을 대신 구매해 주겠다. 이렇게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접근해서 돈을 먼저 보내게 한 뒤 잠적하는 신종 피싱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정도 이런 변화에 맞춰 이번부터는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신종 피싱에 이용된 의심 계좌도 최장 67 영업일까지 거래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신종 피싱은 기존 보이스피싱과 무엇이 다를까요? 또 이번 제도로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취재 기자들과 함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주다희 기자, 신종 피싱이라는 말이 생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피싱과는 확실히 좀 다르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선 가장 큰 차이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를 가장 했느냐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네, 다시 한번 쉽게. 네. 예. 그래서 이 말을 좀 풀어서 설명을 예. 해보자면요. 이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처럼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처럼 꾸며서 돈을 보내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네. 이제 기존 보이스피싱은 이제 검찰이나 경찰 또는 뭐 금융회사 등을 사칭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 뭐 기존 대출을 갚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피해자를 좀 불안하게 만든 뒤에 네. 돈을 송금하게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신종 피싱은 협박을 하거나 이제 기관을 사칭하는 것보다는 네. 쉽게 말해 뭐 물건을 사겠다, 예약을 하겠다, 아니면은 투자를 하면 수익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좀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꾸며서 돈을 먼저 보내게 하는 게 이런 방식입니다. 즉 재화 영역의 거래가 수반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신종 피싱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재화와 용역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기존에는 협박을 통해서 이루어진 건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안 해도 그만인데 내가 이거라면 좀 돈을 벌거나 이럴 수 있다라는 생각, 그걸 이용한 악용한 피싱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좀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죠. 네, 저도 오늘 이 신종 피싱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워서 네. 실제로 이제 금융정보분석원에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사례가 이 물품 거래를 가장한 노쇼 피해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노쇼, 이제 단순히 예약을 해놓고 뭐 안 나타난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우리는 아니에요? 보통 이제 식당 노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말하는 노쇼는 이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식당에 단체 예약을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회식 때 함께 마실 와인이 있으니까 대신 주문을 해달라. 이제 식사비와 함께 결제를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특정 와인 판매 업체에 연락처를 보냅니다. 근데 이제 피해자가 이 단체 손님 너무 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와인 판매를 하는 업자한테 연락을 해서
돈을 보내는 거예요. 송금을 와.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피해자 그 업체로 돈을 보내는 순간 예약자와 업체 모두 연락을 끊고 사라지는 방식입니다. 네, 정말. 지금 저 회식 때 마실 와인을 우선 결제해달라라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 다음 것도 한번 소개해 네, 주세요. 또 이 로맨스 스캠 피싱도 좀 대표적인 예. 신종 피싱인데요. 이제 SNS나 데이팅 앱에서 우연히 알게 된 사람이 애인인 척 매일 연락을 합니다. 연인인 네. 척 다정하게 이렇게 해서 친밀감을 형성을 해놓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되면 돈 얘기를 꺼냅니다. 뭐 선물을 보내려고 하는데 배송비를 먼저 보내달라. 아니면은 내가 물건을 사줄 테니 먼저 돈을 보내달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우리가 이제 연인이니까 내가 그렇죠. 한국에 가면은 뭐 연극을 같이 보자. 근데 이 연극비가 비싸니까 나한테 먼저 내가 결제해 놓을 테니까 돈을 보내달라. 이런 사례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결국 이렇게 연애 감정을 이용해서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속여서 돈을 보내게 만든 후 또 여기서 잠적을 하는 이런 수법입니다. 아. 네, 최근에는 또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이 간단한 미션만 수행하면 수익을 또 지급하겠다. 이렇게 찬갑이나 투자금을 먼저 입금하게 하는 이른바 팀미션 사기라고 하죠. 이런 것도 이제 대표적인 신종 피싱으로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정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재화나 용역을 일단 내가 결제를 할 건데 먼저 결제해줘. 네.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는 거거든요. 아, 굉장히 정말 당황스럽고 누구나 이거 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뭐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좀 많이 해야지 영업을 충분히 걸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주변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네, 지금 여기 팀미션 사기라고 김유리 기자가 좀 네.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주식하시는 분들한테서도 상당히 유명한 사기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예. 텔레그램으로 들어왔을 때 자기가 주식 정보를 줌으로써 이제 수익을 얻어주겠다. 그래서 수익금이 발생하면 일부는 돌려줍니다. 그러나 더 많은 투자를 유도를 하면서 돈을 땡겨서 모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수익이 발생했으니 다시 돌려줄 때 세금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마지막까지 다 긁어가는 수법을 이용해서 하는 피해 사례들이 상당히 주식 시장에서는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저도 사례를 하나 찾아보니까 예. 로맨스 스캠 사례가 하나 있더라고요. 네. 올해 이제 전북 익산에 한 은행을 찾은 70대 남성 A 씨가 창고에서 이제 500만 원 송금을 요청을 했대요. 네. 그런데 당시 은행 직원이 송금 목적을 A 씨한테 물었는데 A 씨가 이제 카카오톡 화면을 보여줬나 봐요. 예. 이 화면에 이제 오픈 채팅방 대화였는데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500만 원을 보내줄 수 있냐 이러면서 이건 비밀로 해달라. 누구에게도 말아달라. 사랑한다. 아, 사랑한다. 야 이렇게 정말 나쁜 하면서 사람들이죠. 송금을 요청했는데 결국 이제 은행 직원이 막았습니다. 촉이 발동한 예.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막아가지고 다행히 이제 송금은 안 했는데 로맨스 스캠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경찰청에서 이번에 소개를 했던 사례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진짜 무섭네요. 확실히 이렇게 주변에서도 신종 피싱을 쉽게 좀 접할 수 있잖아요. 예. 이게 실제로 피해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이 지난해 기준 신종 피싱 약 2만 건 정도 발생했는데요. 제가 그래픽을 좀 만들어 왔습니다. 또 올해도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올해 1분기에만 5,711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런 신종 피싱 그동안 왜 계좌를 막지 못했던 거죠? 네, 제가 조금 더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그동안 법 적용 범위가 조금 애매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 제도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문제는 노쇼 사기나 로맨스 스캠 사기 같은 신종 피싱은 기존 보이스피싱 범죄에 명확히 포함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융회사들도 의심계좌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거래를 정지하기가 어려웠던 거고요. 예. 사기일 가능성은 있지만 정상적인 거래일 수도 있다라는 이유가 깔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이 범인이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기거나 혹은 상품권이나 가상자산으로 바꿔서 추적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정부가 이제 먼저 계좌부터 막자는 취지로 신종 피싱 의심 계좌를 거래 정지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게 이번 정책의 취지입니다. 아, 자, 그렇다면 지금 거래 정지 기간이 67일이에요? 맞습니다. 60일도 아니고 30일도 아니고 67일인 이유는 뭔가요? 네, 우선 67일은
한 번에 계좌를 묶어두는 기간이 예. 아니고 이제 거래 정지 절차를 모두 합친 최대 기간입니다. 이제 우선 신종 피싱 피해가 의심되면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겠죠. 그럼 이제 금융회사가 임시 조치를 거쳐서 계좌를 일시 정지합니다. 이후 경찰 통합대응단이 보이스피싱인지 신종피싱인지 이제 파악을 하게 되는데요. 신종피싱으로 판단되면 특검법에 근거해서 네. 해당 계좌의 입출금을 7일 영업일 동안 막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저렇게 7일 영업일을 막고 있죠.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금융정보분석원이 거래 정지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 금융회사에 권고를 하고요. 금융회사는 본정지 절차에 들어가서 더하기 30 영업일 이제 추가로 거래 정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경찰이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면 한 차례에 더해서 30 영업일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67일 영업일까지 거래 정지가 가능한 겁니다. 그렇군요. 자, 67일까지 앞으로 거래 정지가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신종 피싱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사실 조심한다고 다 범죄를 예방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조심해야 되는 사기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종 피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뉴스입니다. 요즘 휴대전화, 문자나 전화를 하기 위한 단순한 통신수단이 아닙니다. 은행 업무를 보고 주식 거래도 하고 각종 앱에서 본인 인증까지 합니다. 말 그대로 디지털 신분증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인데 문제는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이나 마약 거래 같은 범죄에 쓰이는 대포폰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이런 범죄를 막기 위해서 다음 달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안면 인증을 도입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명의 도용과 불법 개통 업체 관리 방안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건지 또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는 국민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윤희 기자. 지금까지도 신분증 확인하고 휴대폰을 개통했죠? 네, 맞습니다. 이제 먼저 좀 이제 정책을 좀 둘러보기 앞서서 네. 최근 이제 여러분들 휴대폰을 좀 새로 개통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바꾸진 않았고 저희 네. 아버지 핸드폰을 제가 네. 바꿔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의 핸드폰을 바꿔드리지. 네, 예. 아. 플립으로 최신형으로. 최신형으로. 네, 아, 선물로. 그렇군요. 예, 예. 네, 이렇게 지금까지는 이렇게 휴대폰을 종종 많이 쉽게 바꿀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신분증만 있으면 금방 휴대폰을 개통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도 잇따르고 있고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기술도 갈수록 정교해지면서 네. 이 신분증만으로는 본인 여부를 완벽하게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예. 이 나도 모르는 사이 내 명의로 휴대전화가 개통되는 범죄도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닌 거죠. 이 지난해 통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불법 개통한 휴대전화, 즉 대포폰이 적발된 사례만 2만 건에 달하고요. 아. 네, 보이스피싱 피해액도 1조 3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에 이릅니다. 상당하죠. 아, 또 그렇군요. 네, 이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이 민생 범죄를 좀 근절하겠다 이런 취지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첫 단계부터 본인 확인을 더 강화하기로 2만 했습니다. 건이나 되는 휴대전화가 범죄에 악용이 됐고 피해 규모도 1조 이상. 네. 와,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심각한 상황인데 이번 대책을 보면 핵심은 안면 인증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많이 달라졌네요. 네, 맞습니다. 이 가장 큰 변화는 이 신분증만 확인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진짜 본인이 맞는지 이제 한 번 더 확인하는 네. 절차가 추가된 겁니다. 이 다음 달 6일부터는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사 등 모든 채널에 안면 인증이 적용되는데요. 이 정부는 이용자의 불편과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우선 단계적인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7월 6일부터 단계적 시행 기간 동안은 안면 인증 선택 시 최소 한 차례 3회 이행 후 불속 절차를 통해 개통이 가능하며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안면 인증에 실패하더라도 상환 기록 등 일정 요건 하에 개통을 허용합니다. 아, 저도 이 부분 사실 궁금했었는데 안면 인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핸드폰 개통을 못하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군요. 네, 아닙니다. 그 스마트폰 사용자의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이나 이제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 초본 등을 대체 인증수단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정부가 단계적 시행이라고 밝힌 만큼 올 하반기 동안 본인 확인 절차를 계속해서 좀 보완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향후 계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 8월에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등 대체 인증수단을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9월에는 주민등록 초본, 위변조 확인을 본인 확인 절차에 인계해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10월에는 안면 인증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해서 단계적 시행을 마무리해 나간다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또 하나 드는 의문이 요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얘기 많잖아요. 안면 정보가 해킹이 됐을 때 이거 어떡하나라는 또 걱정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네. 어떻습니까? 네, 저도 딱 이 정책을 듣고 그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됐는데요. 네, 이에 대해 정부도 안면 정보 유출 우려를 좀 충분히 고려했다는 입장입니다. 원본 이미지를 저장하거나 보관하지 않고 얼굴 대조가 끝나면 바로 관련 정보를 파기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정부는 시범 운영 과정에서도 정보 유출과 관련한 보안 취약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안면 인증을 통해서 분명히 보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강화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걸 대포폰을 막는데 100% 가능하다라고는 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 안면 인증은 좀 남의 명의를 도용하는 범죄를 막는 데 초점이 좀 맞춰졌다고 하면 예. 내구제폰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좀 다른 문제가 또 있습니다. 아, 다른 문제인가요? 네, 예. 쉽게 말해서 좀 내구제품 조금 내구제품이 생소한, 뭐예요? 예. 네, 말할 수 있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돈이 급한 사람에게 휴대전화를 좀 개통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 네, 이런 식으로 좀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런 게 있군요. 네, 휴대전화를 이제 좀 아무래도 돈이 급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유혹에 좀 빠져서 휴대전화를 좀 개통을 해주면 그 휴대폰을 범죄 조직이 또 넘겨받아서 사용하는 수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명의 대여를 막기 위한 이제 방안도 마련이 됐습니다. 예. 통신사는 이제 휴대폰 개통 시에 명의를 빌려주면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고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또 짧은 기간 안에 여러 대의 고가 단말기를 할부 개통하는 등 대포폰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개통 심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범죄에 이용되는 게 대포폰이고 이 대포폰을 막는 방법. 근데 아까 이야기한 그런 내구 제품 이런 경우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 불법으로 개통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좀 강화하면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그 법과 제도를 좀 정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또 예. 엄정하게 집행을 하는 건데요.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리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이렇게 지난해부터 합동 점검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여권 사본을 이용해서 부정 개통한 의혹이 있는 알뜰폰 사업자 3곳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공공기관을 사칭해서 전화번호를 조작한 인터넷 전화 사업자 1곳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절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취약 분야를 선정해서 집중 단속을 지속하고요. 대포폰 신고 포상제 추진도 검토하는 등 대포폰 개통 장벽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휴대전화 개통 절차 강화 방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뉴스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역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 포괄 2차 종합병원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난해 1차로 175곳을 선정한 데 이어서 이번에 20곳을 선정했는데요. 정부는 연 9천억 원을 투입해 지정업체 중환자실 수가를 인상하고 응급실 인력 당직 비용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업체 평가를 실시해 성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등 의료 역량을 병원 스스로 높이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자, 조태현 기자. 예. 포괄 2차 종합병원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어요. 네. 이게 좀 약간 어려운데 그렇죠. 어떤 생소합니다. 건가요? 예. 예, 상급 종합병원 그리고 지역의 중소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이에 이제 환자를 진료하는 지역 거점 병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료 전달 체계부터 제가 좀 짚어드리면요. 예. 가벼운 질환을 주로 맡는 동네 의원을 1차, 그리고 입원과 수술, 응급진료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종합병원이 2차, 그리고 중증, 희귀질환 진료가 가능한 상급 종합병원이 3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질환의 이 경중과 관계없이 이 상급 종합병원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증 환자가 상급 병원에 몰리게 되면은 중증 환자들 중에 진료가 할 자리가 없는 경우도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필수 의료를 안정적으로 담당할 종합병원을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별도 지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 진료를 포괄 2차 종합병원이 맡고 상급 종합병원은 이 고난도 진료를 집중하도록 해서 의료 전달 체계를 바로 세우겠다는 게 정책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인식이 사실 그래요. 좀 어디 아프면 그냥 무조건 상급병원을 가려는 인식이 사실 상당히 많거든요. 국민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2차 병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 그렇습니다. 포괄 2차 종합병원이 지난해는 175곳? 네, 그렇습니다. 시선정이 됐죠. 네, 네. 예. 지난해에 말씀하셨다시피 네. 1차로 175곳이 선정됐습니다. 예. 이 가운데 164곳은 지정 요건을 충족한 기관이었고요. 11곳은 2년 안에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의 예비 지정 기관이었습니다. 이 지정을 받으려면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하고요. 예. 또 지역 응급의료기관 이상으로 지정돼 있어야 하고 또 진료 가능한 수술, 시술 종류도 350개 이상이어야 합니다. 네, 지금 보여드린 이 요건들을 충족한 곳이 이제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지정이 됐고, 자 올해 20곳이 더 추가로 지정이 된다고. 네, 그렇습니다. 20곳이 이번에 네. 추가 지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서울, 대구, 경기, 충남 등에서 20개 종합병원을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예. 특히 전남 나주권의 경우 그동안 포괄 2차 종합병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빛가람 종합병원이 지정되면서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이 높아질 걸로 전망이 되고요. 정부는 새로 지정된 병원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이 지원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중요하죠. 머니입니다. 그럼요. 예. 예. 돈 이제 지원금을 많이 주는데요. 그렇군요. 24시간 응급 대응과 필수 의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 9천억 원 수준의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예. 제가 그래픽 준비했습니다. 함께 네.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는 중환자실 수가와 응급실 내원 24시간 내 24시간 내 시행된 응급수술 가산율을 인상하기로 했고요. 예. 또 응급실 인력 당직 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결국은 이제 수가도 높여주고 또 비용을 지원하는 게 굉장히 또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비용만 지원하는 걸로 끝내서는 안 되겠죠. 네, 네. 어떤 성과가 있는지 성과 평가도 같이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이번 제도의 특징은 성과에 따라 이 지원 규모도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이 병원이 24시간 진료 체계를 제대로 유지했는지 예. 혹은 응급 환자 대응은 적절했는지 네. 혹은 상급 종합병원과 동네 병의원 간 이런 커뮤니케이션, 진료 협력이 잘 됐는지까지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성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해 병원 스스로 의료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네, 포괄 2차 종합병원 추가 지정 소식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여러 가지 뉴스들, 정책들 기자들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KTV 라이브 정책설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